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무더기로 환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수도권 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학년별 순환 등교 미러링 수업 등 지침을 내렸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 아무 때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하 학생들에 한해서는 5매 구입이 가능하다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또 정부가 여름철을 대비해 통기성이 좋은 덴탈 마스크 공급도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유사 상품이 많다고 해요. 식약처 인증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박정호 기자님, 우리 마스크 전문 기자시잖아요. 네. 네, 그럼 공적 마스크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에 한해서 아무 때나 가서 사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원하는 요일에 가서 사시면 되는데요. 네네. 다만 신분증 확인합니다. 아. 신분증 확인하기 때문에 그건 좀 보여주셔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18세 이하는 네. 그러니까 2002년 이후에 출생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5장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5장 구매를 할 수가 있다. 네, 그거 네.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는 300만 개 정도 생산했던 네네. 걸 비교해 보면 지금 한 4배 정도 더 많이 생산하고 있으니까 수요 뭐 공급적인 면에서 네네. 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마스크 전문 기자님께서 또 이렇게 또 정확하게 정보를 네, 전해주고 세계 계십니다. 최초일 겁니다. 네, 마스크 전문. 네,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지금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근데 노트북 뭐 이런 데서도 키보드 이런 데서도 발견이 됐다 그래요. 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아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질본 설명은 네.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뭐 정확히 확인 안 됐지만 어쨌든 바이러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저도 그래서 오늘 한번 닦고 왔는데 노트북 키보드 닦고 왔는데요. 그만큼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오늘 정오 기준으로 102명입니다. 아마 지금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고 네. 이 센터 직원이 72명, 접촉자가 30명이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2명, 인천이 41명, 서울이 11명인데요. 네네. 사무용품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뭐 이 모자, 안전모 같은 곳에서 검출됐고 그런 상황이라서 정은경 본부장 말 들어보면 감염자의 비말이 손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만졌다가 다시 또 얼굴이나 이런 걸 만지면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휴대전화 같은 것도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걸 꼭 닦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알코올 솜으로 닦으셔야 될 것 같고. 처음에 우리가 그랬었는데 요새 들어서 사실 좀 해이해진 것도 맞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게 그러면 작업자들의 손에 묻었다가 택배에 묻어서 정말 이 택배 배달이 아니라 코로나 배달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우려가 있으신데 바이러스 농도가 높지 않아서 택배를 통한 감염은 어려울 거다라고 정은경 본부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 일단 택배 상자라든지 이런 걸 옮긴 다음에 꼭 손을 씻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쿠팡이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렸어요. 입장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23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어쨌든 닷새 만에 뭐 공식 입장문 같은 게 나온 겁니다.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했지만 그 아래를 보면 고객이 궁금해하는 점을 Q&A 형태로 올려놨거든요. 네네. 저는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상품이 정말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이 제일 처음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택배로 바이러스가 옮지 않나요? 뭐 이런 6개 질문 중에 좀 이 상품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좀 많았고요. 5번째 질문에서야 배송 직원들은 안전한가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직원들,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 장치나 안전 그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지 좀 먼저 말을 하고 고객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게 좀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안내문 말미에는 쿠팡 덕분에 코로나 견딘다 힘내라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뭐 택배가 많이 늘어났고 그렇게 이제 배달을 시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좀 아쉬웠습니다. 빼도 뭐 무방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여기서 저희가 잠깐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확진자 나온 후에 현재 자가 격리 중인 분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단은 검사를 받으신 거죠? 네, 검사 받으셨는데 음성으로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일단 검사를 저는 한 3일 전에 받았고요. 네. 음성을 받았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셨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얼마나 근무를 하셨어요?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약 2달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2달 정도? 어떤 일을 주로 하셨나요? 각 층마다 나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2층에서 포장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6층에서 이제 냉동이나 상온에 야채나 과일을 주로 관리하는 그런 쪽 일을 했었습니다. 아, 이 물류센터가 이게 층마다 조금씩 다른가 봐요. 이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 네, 1층부터 6층까지 전부 나눠져 있는데 1층은 뭐 상하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2층은 3, 4, 5, 6층에서 오는 모든 물품을 이제 포장하는 곳으로 아시면 되고 3층은 계란, 그리고 4층은 냉장, 5층은 냉동, 6층은 냉동과 상온에 있는 야채, 과일 등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뉴스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쿠팡 측에서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직접 겪으신 바로는 어땠나요? 사실 출근을 할 때는 이제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네. 그때는 알코올 관련 이제 액이라고 하죠. 그거를 직원 한 분이 각자 손에다 한 번씩 뿌려주시고요. 네. 들어갈 때는 마스크 확인하시고 마스크 벗은 다음에 이제 감지 카메라 앞에 서서 다른 직원분이 보고 계시다가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가시라는 말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다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입장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마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줄을 설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좀 붙어서 줄을 서게 되는 부분은 없잖아 있었다고 생각은 되긴 됩니다. 아, 줄을 선다가는 처음에 들어갈 때 줄을 서는 것도 그렇고 식사하실 때도 아무래도 조금 줄을 서셔야 되실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얘기가 네. 있었거든요. 칸막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 그렇죠. 뭐 칸막이가 없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네. 대신 이제 이제 일을 하시는 사원분들께서 각자가 서로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다 보니까 서로가 좀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좀 많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근데 이 물류센터에서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는 것이 사실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이제 1층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상하차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이제 나머지 층에서는 숨이 그렇게 벅차오를 정도로 일을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런 작업도 있긴 하지만 자신이 어떤 작업을 배당받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다 썼었고 네.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이제 식사를 하거나 네네. 휴식 시간에 잠깐 벗는 그 정도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상하차 일이 워낙에 힘들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고 이제 보통 사람도 그냥 일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럼 몸을 쓰는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네. 이 구내 식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식당은 네. 어땠습니까? 이렇게 많이 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가요?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지만 사람들이 밀집해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했고요. 시간을 저희는 2번을 나눠서 밥을 먹었었는데 네. 그 2번을 나눠서 먹을 때도 사람이 몰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4월 초에 일했던 그 상황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쿠팡 측에서도 아마 사람들을 좀 나눠서 보내야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시간대별로 조금 더 나눠서 이제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최대한 신경을 썼던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렇군요. 뭐 신선식품 같은 거 냉장 뭐 채소 뭐 이런 거를 취급을 하면은 이제 뭐 방한복 같은 거 입고 또 뭐 신발 같은 것도 따로 신는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런 게 뭐 잘 교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소독이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어땠어요? 방한복 같은 경우는 사실 오전조, 오후조 이제 야간조로 나뉘는 24시간 근무에서 오전조, 오후조로 나뉠 때는 그 중간에 비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네. 그 옷을 받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 신발 같은 경우도 안전화를 꼭 신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거 역시 이제 저희 신발장은 멸균 처리를 할 수 있는 신발장이 있긴 했지만 그거를 이제 바로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오후조 근무에서 야간조로 갈 때는 상대적으로 야간조 사원님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뭐 물류센터라고 하면은 쿠팡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뭐 다른 지역의 물류센터,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물류센터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어떤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일용직이기 때문에 하루만 일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지 아니면 소수의 인원만 그런지는 그 사람들의 상황이 되어야만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아서 쿠팡에서 뭐 일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도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 또 감염이 더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1차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전부 다 제대로 된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니면 예방을 잘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가 이번 일로 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에 대해서도 방역 지원을 좀 한다고 하니까 상황이 좀 나아지길 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젊은 분들이 많이 일하시고 또 이쪽 뭐 상하차 같은 경우에는 힘쓰고 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이 일이 뭐 일용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루하루 또 돈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얼른 빨리 좀 어떻게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안심하고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가격리 많이 힘드실 텐데 네, 시간 내서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또 아닙니다. 네, 끝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셨던 네, 직원분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유명 당선인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박순봉 기자 가셨어요? 갔었죠. 근데 왜 못 봤을까요? 저는 TV에서 박순봉 기자를. 네. 저는 상당히 그 몸싸움에 밀려가지고 뒤쪽에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거의 그 규모나 취재 열기가 대권 출마 기자회견 할 때 이 정도였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 그렇게 많이 정도로 기자들이 몰렸다.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 소통관이 올해 처음 생긴 곳인데 여기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이 처음 보는 신기한 광경이 많았는데 일단은 그 취재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게 신기했고요. 이 두 번째로는 포토라인을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는 포토라인이 없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이 소통관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그렇게 많은 기자들이 붙지는 않아요. 왜냐면 각 기자실에서 다 생중계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소통관에 오는 경우는 대부분은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 기사화될 가능성이 조금 낮습니다. 오히려 본청에 가서 회의를 취재한다거나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이 기자들이 적은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고요. 특히 인상적인 거는 이 소통관 2층에 기자회견장이 있는데 1층에 카메라가 있었고요. 네. 또 지하에도 카메라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것도 대비해서 그리고 아. 들어올 때도 찍고 나갈 때도 찍고 이러려고 네네네. 여기저기 다 배치를 해놨어요. 또 이 아는 얼굴들이 그 정치부를 떠났던 기자들도 많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회부 기자들 사회부 기자들. 되게 많이 파견으로 와서 이번에 이 기자회견 취재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취재진들이 많아서 이 윤당선인이 조금 압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땀을 좀 많이 흘리긴 했지만 굉장히 네. 당당한 태도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지켜봤어요. 네, 지켜봤는데 오랫동안 두문불출하다가 기자회견에 나선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고 했는데 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뭐 이런 기자회견에서 실제 회계 부분을 일이 다 설명하기는 뭐 힘들 네.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이 정의원에 들어왔던 기부금이나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썼는지, 네, 횡령 배임을 했는지, 잘못 쓴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해명이 있었는데 좀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안성 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 거 아니냐. 7억 5천만 원이 너무 비쌌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익을 횡령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윤 당선인은 뭐 매입과 매각 과정에서 어떤 부당행위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당시에는 9억 매물로 나와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싸게 산 거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4억 2천에 팔았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는데 이 주택의 감가상각 또 오랫동안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가치가 하락했다. 또 주변 부동산 가격 변화 등 이런 것들 영향을 받아서 당시 시세에 따라서 매매 가격을 결정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어쨌든 이런
이런 기부금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한 또 유감 표명도 있기도 했습니다. 회계 관리 좀 소홀했다라는 부분을 살짝 인정은 했던 걸로 제가 봤고요. 네.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일이 다 뭐 이걸 밝히고 영수증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뭐 이 자리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우리 박순봉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사실 하는 자리잖아요. 이 네. 자리는. 그래서 뭐 이거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당선인의 해명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네네. 이제 검찰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윤 당선인을 검찰이 소환을 하겠죠. 네. 지금 정의연 관계자들 소환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 염려하는 게 국회의원이 되면 내일부터 국회의원입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그럼 조사 안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한 기자들 질문도 있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피할 생각이 없다.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이나 이후 모든 책임에 성실하게 임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통합당 측에서는 뭐 추가 폭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반응이 나왔죠. 저도 뭐 읽어보긴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추가 폭로는 없었는데 네네. 이제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공격을 오히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진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라.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 불체포 특권이나 이런 뭐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숨지 말고 나서서 조사를 받아 이런 논평을 했고요. 이 통합당은 지금 이 윤당선인과 정의연 의혹을 이 대여 공세를 펼칠 최적의 기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 정의연뿐 아니라 이 시민단체들이 여권의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시민단체 전반을 검증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공세 수위를 높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면 지금 원구성 협상 같은 것들을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 통합당 입장에서 너무너무 불리해요. 수적으로 그렇죠. 열세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일종의 유리한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뭐 재선 의원 한 명 뭐 어떻게 봤느냐 이렇게 기자회견 물어봤더니 이 NGO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집을 계속 현금으로 샀다는 걸 서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이번 의혹은 이 윤당선인과 정의연뿐 아니라 시민단체 전반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다시 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저도 몇몇 좀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의원들을 뭐 우선은 당당하게 하나씩 꼼꼼하게 해명했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는 그런 네. 사람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여론에도 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모습도 있었고 우선 무죄 추정 원칙이니까 이게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 그걸 좀 보고 나중에 판단하자 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뭐 회계 관리의 문제인 것이고 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네. 네. 그 부분은 뭐 검찰에서 수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통합당 미래한국당 상견례를 공식적으로 하는데 네. 지금 한국당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은 네, 오늘부로 흡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없어졌군요. 흡수가 돼버렸어요. 근데 흡수됐죠. 끝마치 좀 씁쓸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당선자들 간에는 뭐 화기애애했어요. 오늘 상견례 분위기에서 그 예전에 이 새로운 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 합당할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새로운 보수당이 숫자가 적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인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의원들이 맞아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맞아요. 왜 우리 이 당대당으로 합당을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새로도 이런 하느냐. 신입생 마냥 네. 인사를 시키냐. 근데 이번에도 이 미래한국당 분들이 미래한국당 당선인들이 나와서 인사를 했는데 그렇지만 그런 불만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게 그렇게 개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쌓인 앙금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넘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이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전 대표죠. 오늘 기자들하고 고별 오찬 간담회를 했는데 그걸 공지를 하거든요. 이 기자들 카톡방에다가요. 근데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뭐였냐면 이 원유철 대표와 오찬 뒤풀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이 조금 더 많이 갔는데 뭐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보내는 경우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저도 처음 네. 봤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뭐 여기에서 뭐 원유철 대표가 아주 뭐 대놓고 막 공격을 한 건 아니고 약간 반농담식으로 이 통합당의 아쉬움을 표했는데 이 일주일 뒤에는 후회할 수가 있다. 통합당 쪽에서 이 원구성할 때 이 통합당과 한국당 나눠서 협상했으면 더 수월했을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뭔가 칼을 이제는 갈고 말할 있는 수 듯한 있다? 느낌이 와, 드는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복당이 쉬울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어렵죠. 또, 어려워요? 제가 김종인 위원장에도 해도 복당 안 시킬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아니 보세요. 페이스북에 뭐라고 남겼습니까? 그 93년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그거 언급하면서 당시 내가 김종인의 뇌물 자백을 받았다. 이런 걸 쓰고 있는데 글쎄요. 김종인 그래도 한 위원장이 명이라도 아쉽잖아요. 사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103명이나 107명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차피 냉정하시긴. 상임위 관련 국회 투표해도 어차피 못 막습니다. 18대 빵으로 해도. 그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가 이 확실시 됐을 때부터 네.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복당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나는 좀 시간을 두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좀 안 될 걸 예측하고 그렇죠. 이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 복당 신청도 저는 안 낼 걸로 봅니다. 네네. 그래서 나머지 3명이 내게 되면 네. 그 3명은 아마 일괄적으로 복당이 될 그렇겠죠. 거고 이 홍 전 대표가 신청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요. 오늘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죠. 그 좌파 이중대 흉내내기를 개혁으로 포장해서는 우리는 좌파 정당의 위성 정당이 될 뿐이다. 라고 썼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를 네, 홍준표. 겨냥한 그런 입장 표명을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마 홍준표 대표를 받아들이는 그 상황이 되려면, 그러니까 당내에 새로운 인물, 그 새로운 대권 주자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거나 그런 윤곽이 나올 때, 그러니까 홍 전 대표가 들어와도 김종인 비대위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 체제를 흔들지 못할 정도로 뭔가 공고해졌을 때. 그때는 부르겠죠. 왜냐하면 지금 부르면은 홍 전 대표가 흔들 거거든요. 그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혀 절대 용납하지 않겠죠. 네, 요새 감이 좋아서 우리 박종호 기자. 그래서 박종호 감. 네. 네, 호감 기자입니다. 네, 호감 기자입니다. 자, 지금 뭐 기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들어올 거라고 모두들 알고는 있었잖아요. 네. 네, 국방부 주한미군이 사드 유격 미사일을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교체를 한 거죠. 이게. 네. 이게 조금 뭐 기습이라고 얘기가 나온 이유는 시간 때문에 그래요.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이 장비 교체 작업을 좀 밤중에 네. 빠르게 벌였습니다. 특히 밤늦게 육로로 장비를 수송을 하면서 보통은 원래 헬기로 했었거든요. 이게 사드 체계 성능 개량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혹은 또 정식 배치를 위한 일종의 사전 작업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 일단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이 노후된 장비를 교체한 것뿐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밤에 기습적으로 교체 작업을 했느냐 주민 이렇게 반발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이제 아무래도? 다들 그렇게 의심을 하고 네. 있는데 일단 국방부의 입장은 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에 진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낮에 한다 접촉이 더 많아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네. 중국 측에서는 근데 뭐 별 반발은 없었어요? 네, 공식적인 반발이나 뭐 네. 보도 이런 건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다양한 경로로 얘기를 했대요. 사드 장비 교체가 필요한 그런 상황을 얘기해서 좀 이해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시킨 이날 또 이렇게 일이 벌어져가지고 글쎄요, 좀 민감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직 별다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입니다. 과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기상 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이시죠.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기후변화 특임 교수와 함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온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천호입니다. 예. 네, 벌써 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라고 제가 질문은 던졌지만 네. 소개를 해드릴 때 기후변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네. 우리나라에서 뭐 환경적으로 가장 큰 그런 어떤 위험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미세먼지일 텐데 네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불편하고 이래도 일상은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되니까 얘는 또 많은 사람이 아프고 심지어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수축까지 되면서 굉장히 더 큰 피해가 이렇게 일어나죠. 그렇지만 이 또한 또 언젠가는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네. 결국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회복력을 발휘를 하는데 기후 위기는 우리 눈앞에 이제 등장을 하면 회복력이 없는 위기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위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는 거는 한번 이렇게 확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되돌릴 수가 거의 없다. 그렇죠. 네.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지구는 지구 스스로 네네. 어떠한 그런 어떤 자기 증폭적인 위험 상태로 몰고 가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네.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니까는 뭐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해요. 네. 공기라든지 뭐 여러 예. 가지라든지 예. 일단은 하늘길이 막혀버리니까 위에서 얼마나 많이 써요. 사실 기름도 많이 쓰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또 정말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고 이게 맞는 건가요? 연관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물론 일시적인 측면에서 뭐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는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다가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가 진짜 줄었어요. 네네. 자그만치 지금 한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 10% 정도가 줄었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10%라고 네. 하면. 그런데 이게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렇게 줄었는데 실제로다가 우리가 이거는 마치 그 닫힌 욕조에서 네. 막힌 욕조에서 네네네. 물을 틀었는데 물을 약간 줄인 거에 불과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막힌 욕조에 그거를 이렇게 응. 빼지 않은 거군요. 빼지 않아놓고 물은 계속 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10% 줄여봤자 90%는 배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된 다음에 수백 년 동안 공기 중에 그냥 남아 있어요. 수백 년이요? 예, 그러니까 누적이 되는 거죠.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위험은 계속 가중이 되는 상황 아니에요. 네네. 그럼 뭐 막힌 욕조에 뭐 물 줄여봤자 욕조 물 높이는 높아지는 그 효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농도는 계속 지금 현재 증가 중입니다. 농도는 계속 짙어지고 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뭐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공기가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런 이제 코로나에 있기 전에 매일 이제 그 미세먼지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낮을 때하고 우리가 고농도라고 하는 때하고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미세먼지 농도가. 네네. 그러면 그 차이를 일으키는 건 과연 뭐냐? 그건 날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날씨 때문에 굉장히 낮은 농도였다가 굉장히 고농도 사례가 왜냐하면 매일 배출하는 농도가 높아져서 고농도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일정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일정하죠. 매일같이 우리가 뭐 배출량이 그렇게 뭐 공장 가동하는 거를 뭐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자동차 뭐 끄는 거를 뭐 줄였다 이렇게 늘렸다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정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도는 10배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조금 줄었고 조금 깨끗해 보였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그거 갖고서는 택도 안 되고요. 미세먼지 그렇군요. 공기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거. 금년에 들어와서 이제 금년 보면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네. 금년에는 보면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왔죠. 비가 좀만 와도 미세먼지 농도는 맞아요. 똑 떨어져요. 그다음에 바람이 중국 쪽에서 부는 바람보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또 많이 들어왔죠. 또 바람도 또 셌어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좀 좋아졌듯 그렇게 실제로 좋아졌어요. 좋아진 네네. 그 미세먼지가 좀 낮아진 그거는 날씨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군요. 예. 저는 또 중국에서 공장 안 돌리니까 이렇게 날씨가 좋아진 거야, 미세먼지가 없어진 거라고 생각을 뭐한 많이 20% 했었거든요. 줄은 거 갖고서는 그 10배 이상 차이에 그렇게 영향은 그렇게 크게 미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좀 위기감이 더 막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은 이런 정도로 산업 이 체계를 조금 바꾼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정도 수준으로다가는 안 돼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이셨고요. 또 현재는 경희사이버대 특임 교수를 맡고 계신 조천호 교수님과 포스트 코로나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환경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요,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이제 또 듣기도 하고 또 책에서 읽기도 했어요. 요새 하도 이게 또 화제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하니까. 근데 이런 이제 감염병 같은 게 사실 환경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봤던 한 사례는 이제 예전에 그 콜레라. 콜레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인도를 영국이 식민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맹그로브 숲 이런 데 막 가서 개발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있던 콜레라 균이 옮겨오고 그게 런던까지 가서 창궐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환경 훼손을 하는 것과 이런 감염병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그 뭐 환경을 훼손한다거나 네. 뭐 기후 변화가 일어난 거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야생의 이제 숲이 이렇게 파괴가 되잖아요. 네네. 그때 물론 멸종을 하는 생물종도 있기는 하지만 얘가 또 살아남으려고 거주지를 막 옮긴다거나 네네. 그다음에 새로운 종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인간하고 접촉이 되면서 이러한 감염병이 우리 인간한테 이제 넘어올 수가 있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치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런던 아까 뭐 영국 네네.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런던이 떠올랐는데 런던 지하철에 런던 지하철 목이라는 게 있어요. 목? 런던 지하철 목. 모기. 모기. 예. 모기. 근데 옛날에는 뭐 지하철이 없었으니까 네. 모기가 지하철에 없었겠죠.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육상 위에서 주로 새의 피를 빨던 그 모기인데 네. 얘가 런던 지하철에 들어가서 이제는 사람하고 런던 지하철에 사는 쥐의 피를 빨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그 지하철에서 워낙 적응을 잘하다 봤더니 완전히 다른 종이 돼서 이제는 그 육상에 자기 원래 조상이었던 네네. 분리가 되기 거기랑 교배가 안 돼요. 완전히 새로운 종이 돼버린 것이죠. 네. 그만큼 우리가 환경에 이러한 압박을 받게 되면 이러한 생물 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에 적응을 하는. 그런데 런던 지하철 모기가 무슨 일인지 뉴욕 지하철에도 이제 나타난다는. 뉴욕 지하철 옮겨갔어요? 네. 이제 그러한 식으로다가 우리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전파 확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새로운 것이 나오고 전파 확산이 될 수 있다. 딱 뭐 지금 당장은 뭐 런던 지하철 모기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건 네네. 아니지만 이제 그러한 어떤 생물의 그러한 어떤 생존 방식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감염병들이 우리한테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런던 지하철 모기는 어떻게 뉴욕까지 갔을까요? 비행기 타고 글쎄, 갔나요?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런던 지하철 모기가 왜 뉴욕까지 갔는지. 런던 지하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종이 탄생을 한 것이죠. 그 환경 속에서. 그러면 또 이게 좀 우리 뭔가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네. 굉장히 그 서바이벌 능력이 훨씬 더 탁월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생명이 그렇게 멸종도 되지만 네. 그렇게 치열하게 생존을 하는 거죠. 자기를 변종까지 시켜가면서. 예.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에 압박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특히 이제 온도가 변하고 이러면은 자기의 그런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변종 자체가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살아남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에볼라 같은 경우도 사실 네.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네. 환경 이제 그 내전이 되게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도망가고 네. 숲에서 살면서 예, 예. 그 막 숲 이렇게 태우고 화전민으로 정착하다가 그래서 거기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뭐 박쥐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옮았다. 예, 지금 뭐 그렇게 이제 네. 인간한테 다가오는 그것이 그래서 단순하게 생명이 네. 그렇게 멸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또 그렇게 접근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결국 우리가 일으킨 그러한 위기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또 거기로부터 또 위기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게 갑자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모기가 코로나 확진자 피 빨고 그다음에 일반인을 물으면 이게 감염이 되는지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기후변화 하시는 분이라서 뭐 말라리아라고 네네. 하는 그 네네네. 대표적인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전염병을 옮기죠. 그러니까 매개체죠. 네. 그러니까 모기 자체가 무슨 뭐 바이러스를 생성한다기보다는 네. 그런 이제 그 이런 동물에서 사람 이러한 것으로다가 그 어떤 그 말라리아 그 병균 자체를 갖다가 이제 옮기는 그 네.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박쥐가 유난히 또 많은 거는 뭔가 싶더라고요. 박쥐가 아마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뭐 동물에 대해서 네. 잘 아는 사람은 아니라서 기후변화 하시는 분을 네. 모셔놓고 지금 네. 이런 걸 여쭤보고 네. 있는데 근데 박쥐가 아마 그 생존 과정에서 그 특성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서 네. 그 바이러스를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할 수밖에 아하. 없는 그러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거기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박쥐뼈가 안에 그 골수가 예. 없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그 안이 비어서 근데 뭐 보통 나르는 것들은 네네. 뼈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들은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예. 골수에서 이게 면역 세계가 나와야 예. 되는데 면역 세포가 나올 수가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온갖 세균이 거기에 예, 숙주로 작용을 하고 거기에 또 익숙하니까 박쥐는 잘 사는데 우리한테 그렇죠. 오면은 예. 달라진다. 예. 사실 박쥐 같은 경우도 원래는 우리랑 접촉이 안 되는 동물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녹박쥐에서 또 다른 동물로 또 전이가 된 네네.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한테 또 온 경우였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요. 예. 그렇군요. 그럼 예.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들이 살아야 되는 곳을 예. 인간이 침입을 해서 그래서 접촉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결과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의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그 동물로부터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그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개, 돼지, 소, 네네. 말, 뭐 닭 이런 걸 가축화시키는 우리가 문명화를 하는 네네네. 과정에서 그게 이제 야생에 있던 걸 다 집안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뭐 결핵이라든가 천연두, 홍역 뭐 이러한 것들은 네. 다 그러한 가축화 네네. 과정에서 이제 우리한테 넘어온 것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러한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환경 파괴와 또 기후 변화라고 하는 네. 새로운 또 환경을 또 동물의 세계에다 또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또 우리한테 와갖고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네, 저희가 지금 조천호 교수님과 환경 파괴 그리고 감염병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7시 정각에 교수님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